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장악하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근데 우리 부산 지역하고 중국의 동남 해안하고 치열한 경쟁을 할 텐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만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하고 우리 부산이 거점 항구의 역할을 나누어 가질 텐데 우리가 10%를 갖느냐 30%를 갖느냐 50%를 갖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상해항을 이용하느냐 부산항을 이용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네.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태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네. 시빌라이제이션 시리즈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년을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에 대통령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 안타깝고 아까운 주제가 대선 전국에서 다른 콘텐츠 밀리고 있다. 밀리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솔직히 밀리고 있는 건 아닌데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한 200만쯤 봐야 되는 콘텐츠인데 이게 뭐냐 지금. 언더스탠딩 니들이 문제다.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 좋은 거를 니들이 지금. 자, 그래서 많이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100년 동안 잘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1번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에서 영국이 그랬듯 미국이 그랬듯 우리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뭘 좀 해야 된다. 두 번째, 북극 항로. 또 요게 새로운 기회라고 하네요. 요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산업혁명 이런 걸 주로 배워봤는데 중간에 약간 별책부록처럼 요즘 북극 항로 이슈가 조금 뜨거워지고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의 그 로케이션은 사실 안 좋죠. 왼쪽을 봐도 강대국, 오른쪽을 봐도 강대국, 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나라가 이렇게 보존된 것만 해도 우리 조상님들이 수고 많으셨던 그런 나라고 땅도 참 안 좋죠. 서기도 안 나오고 뭐 좋은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치가 북극 항로를 새로운 무역 항로로 쓰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우리한테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서 이 얘기 좀 오늘 좀 특별히 배워보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최근에 책도 급하게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쓰신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이런 책도 쓰셨는데 북극 항로가 조금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매우 중요합니까?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초두에 이프로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또 하나가 지정학적 북극 항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둘이 사실은 연관돼 있는 같은 주제입니다. 내가 그 얘기까지 하려다가 모르고 던진 거잖아. 그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항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외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바다를 지배하던 영국, 지금 바다를 지배하던 미국,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인류 문명의 4대 발명품 이렇게 얘기하는 화약, 뭐 종이, 나침판 이게 다 동양에서 나왔잖아요. 아시아에서. 15세기까지는 아시아가 바다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해금 정책이라는 걸 쓰면서 바닷길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바다로 나가지 마. 항해를 금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항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뺏기는 일은 있어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왜 명나라가 이 바다를 포기했는지 이게 인류 역사상 최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세 동점, 세상을 뭐 서양이 지배해서 동양은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 시작이 어디냐 하면 바로 명나라가 바다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발전과 진보가 멈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전에는 뭐 이 아시아의 항해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400년대 초에 이제 명나라 3대 영락제 때
정화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대항해를 했어요. 그때 항해했던 배의 사이즈, 그 뭐 지금 정확한 건 없습니다만은 추정하기에는 길이가 120m에서 140m, 톤수로 따져서는 3,000톤에서 최대 8,000톤짜리 배 60여 척이 28,700명의 승선 인원을 이끌고 2만 명이야? 예, 28,000명 대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1405년 첫 항해를 했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간 항해가 1492년이거든요. 거의 90년 후에 100년 앞섰네요. 그때 250톤급 배 3척에 총 88명에서 100명 정도가 항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 얼마나 압도적인 항해력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예. 근데 이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바다를 서양 사람들한테 다 내주고 서양에서 상업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주 서세동점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바로 역행하기 시작한 순간, 이 순간이 그때 왔다는 겁니다. 중국은 물이 여기도 땅이 너무 넓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중국은 바깥에 나가봐야 뭐 서양 애들 아무것도 뭐 배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배라는 건 니도 띄우고 나도 띄우고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재미도 있는데 중국이 뭐 그때만 해도 우리밖에 압도적이었으니까 없으니까 하지 말자. 예를 들면 팩스밀리를 만들었다가 야 쟤네는 전선도 없어 쟤네 지금 그러면 그냥 버려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두 분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예. 항해를 하는데 기업이 주도하는 이윤 추구하는 항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중국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한 항해 이런 항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실질적인 이유는 바다에 왜구가 창궐한다. 예. 왜구가 일본 왜구가 아니라 해적을 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구가 창궐한다. 뭐 그래서 이제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원래 이 만리장성이라는 게 진시황이 토성으로 쌌습니다. 흑으로. 예. 근데 명나라 때 이것을 전부 석성, 돌성으로 바꿨어요. 아유 힘들었겠다. 그 힘든데 국력을 집중하려고 그 중요한 바다를 다 포기해버린 거죠. 바다 나갈 정신이 어딨냐. 성을 쌓아야지. 이 바닷길의 면에 있는 나라가 선진국 강대국으로 발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단 한 번도 큰 바닷길이 한반도를 스쳐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제도로부터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향신료 냄새도 못 맡았죠. 그래, 사실 뭐 싱가포르나 뭐 예. 저 수에즈운하에 있는 이집트나 전 세계 주요 길목이 우리나라로 오려는 배가 아니라 지나가려는 배들로 가득 찬. 지나가지도 않았지 우리는. 지나가지도 않았어. 오지도 않았죠. 지나가지도 않았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에 볼 일 있지 않으면 안 오는. 그렇죠. 예. 아니면 굳이 왔다가는 일본이 먼저 있네. 일본은 들리고. 그리고 대서양이 다 열려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길, 열릴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지금까지 얼어서 이렇게 결빙 상태로 있었던 북극 항로인데 최근에 이제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녹아내려서 항로로서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다행히 이 북극 항로가 대한해협을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큰 길이 우리 한반도를 경유해서 간다는 게 우리 민족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또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의 제목을 원래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너무 기니까 마지막 기회라고만 쓴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로 오는 길이 옛날에는 초원길, 실크로드 쪽으로 낙타 타고 이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신료 루트가 열리면서 인도양을 지나가지고 아라비아를 거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중해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희망봉을 돌아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오는 항로를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가 이 동양에서부터 점점 서쪽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죠. 길의 움직임과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류 문명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심에 설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길 주위에서 안 살아서. 그렇죠. 대로변에 있는 집을 가게를 갖고 있는 그 점포는 아주 융성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많으니까. 근데 저 뒤에 오솔길변에 있는 가게는 손님이 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 오르는 그런 호재인 거네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거의 같은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뚫린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문명의 변방에밖에 있을 수 없었는데 위치상으로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것 같으면 노르웨이 그 북쪽 그 북극해를 지나가지고 러시아의 북쪽 해안을 쭉 따라서 오다 보면 그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가 닿는 베링해가 있습니다. 그 베링 해협에서 남단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캄차카 반도의 남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동해로 들어오는 항로. 그래서 이제 원래 스웨즈 운하 남쪽 항로하고 이어지는 항로. 이게 북극 항로죠. 그 질문 있습니다. 근데 도로가 생기는 건 좋은데 우리 고속도로도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 처음에 시작과 끝이 발달하지. 고속도로 중간에는 그냥 다들 지나만 가잖아요.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 항로가 왔을 때 우리가 거점 항구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거점 항구. 그래서 거점 항구가 있어야지 그 시작과 끝점이 되는 거죠. 근데 거점 항구가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서 혜택을 많이 못 받죠. 저거는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자꾸 쉬어야 돼? 중간에 쉬기도 하고 중간에 뭐 이렇게 짐을 갈아타기도 하고 저 중간이 중요하다니까요. 정말 천안 삼거리 휴게소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고속도로와는 달리 출발점과 그 도착지보다는 중간 거점이 돈을 다 번다.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북쪽으로 와서 세력권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남쪽에서 미국이 와서 실질적으로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요게 이제 미국이 시작한 피봇 투 아시아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대외적인 관심을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 러우 전쟁 때문에 유럽 국가들하고 완전히 원수가 됐잖아요. 아주 그 관계가 악화돼서 그 수십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관계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동쪽으로 와서 이제 동아시아 국가로 다시 재기할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던 연안국이라는 저주를 북극 항로의 해빙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벗어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게 아주 민족사적인 운명적인 기회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기회죠. 근데 위치가 요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아주 운이 나쁜 게 자원 빈국의 저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이 정도 잘 살아? 없으면 사오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왔어요. 어디서 사왔냐면 저 중동에서부터 사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동에서부터 석유와 가스를 배에 싣고 오는데 그 해협에 안전하게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협을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 태평양 함대가 딱 지켜줬어요.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냐 그게 아니고 미국이 중동 석유에 의존해야 되니까 중동에서부터 석유를 수출하는 백기를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미국이 석유를 확보할 수도 없고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게 지켜줬어요. 근데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석유를 자급하고 이제 수출 여력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더 안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돈을 내든지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중국 해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죠. 말라카 해협도 막혀 있죠. 스웨즈 운하도 지금 위험하죠. 홍해 뭐 지금 그 이라크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하고 야단이죠. 어디 한 군데만 막히면 우리나라 경제는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동아시아의 워게임을 해서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만약에 양안 전쟁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대만이고 두 번째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이요? 아니 우리는 전쟁 안 하는데 왜 우리 한국이 피해를 보냐. 그게 바로 우리의 석유 가스 수입하는 항로하고 우리가 상품을 수출하는 항로가 딱 막혀버리면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민족사적 지정학적 그 나쁜 운명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남방 항로가 막혔을 때 북극 항로라는 대체 항로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극 항로가 우리한테 갖는 의미는 지금 아주 긴박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리고 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에 거점 항구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불러올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부 수출하고 배분하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에 빠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모든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자리 경쟁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한국과 프랑스를 대비해 보는데 우리가 프랑스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한 4배 정도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니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평방킬로미터당 517명, 근데 프랑스가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4배 높아요. 근데 수도권 집중도가 또 프랑스보다 2배 높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경쟁으로부터 오는 압력과 고통은 4배 곱하기 2배 하면 8배에서 9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수도권 집중과 젊은이들의 과당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도가 우리나라가 50%인데 한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부산에 생겨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권 양극 체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경쟁이 반으로 떨어져 버리죠. 아, 북극 항로가 살아나면 부산이 뜨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 후보지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밖에는 없죠. 북극 항로가 대한해협을 싹 스쳐 지나가니까 한반도의 동남단. 그래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데 하나는 우리가 1000년 이상 묵은 이 연안국의 지정학적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자원 빈국의 저주, 그죠? 이 스웨즈 항로, 석유 수입선과 상품 수출선이 막히는 거, 거기 우회로가 생긴다. 대체 항로가. 세 번째로는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 일로에 있고 저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해서 일론 머스크도 쉬지 않고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그럼 북극 항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싱가포르이 원래 바닷가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는데 유럽하고 아시아가 왔다 갔다 하면 중간에가 딱 고동네잖아요. 배가. 그 몰루카 해협. 중동에서 석유가 와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올래도 거기 지나가야 되고 유럽산 물건이 올래도 지나가야 되고 또 중국산, 일본산, 한국산이 유럽으로 갈래도 거기 지나가야 되고 하니까 완전히 딱 거기가 이제 그 천안 삼거리 휴게소가 돼서 뭐 걔네들은 뭐 아무것도 안 만들고 그냥 떼돈을 벌잖아요. 거기에서 그렇죠. 환전만 해주고 뭐 호텔만 운영하고 해가면서도. 근데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가 되면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적도 항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웨즈 항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남방 항로, 이 항로의 말루카 해협, 몰루카 해협, 요 해협에 위치한 이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장점을 북극 항로가 열리면 대한해협의 한반도 동남단 기대하기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거기가 그 지역이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지나가는 항로인데 거기가 중간 지점이 돼요? 그게 중국에서 시작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중국에서. 이제 사실 문명은 동양과 서양의 교류로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동양에서부터 한중일이 생산력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생산한 물건이 유럽으로 갈라 그러면 남중국해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인도양을 거쳐서 스웨즈 운하로 해서 지중해로 해서 남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한해협을 거쳐가지고 캄차카반도 남단으로 해서 베링해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러시아의 북쪽 해안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면 거리가 한 30%에서 40%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땅 해안가를 쭉 따라가는 거네요, 사실상. 맞습니다. 근데 베링해에서부터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북극은 얼음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동 항로라고 부르는 게 러시아의 북단을 지나가는 항로고 북서 항로라고 하는 게 카나다의 북쪽을 지나서 그린랜드를 지나가는 항로예요. 그게 유럽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되죠. 갈라졌다가. 그러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그런 나라에서 만든 것, 중국에서 만든 것, 한국에서 만든 것 다 합쳐서
그런 것들이 부산을 거쳐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북극 항로입니다. 예. 근데 저거는 사실상 지도를 보면은 러시아를 뺑 돌아가는 셈인데 러시아 대륙을 맞습니다. 멀지 않느냐 너무? 아니요, 가깝긴 더 가깝죠. 훨씬 이게 가깝죠. 위치는 가까울 것 같은데 절대적인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항로인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러시아의 영해를 거치거나 러시아의 확실한 영향권 내를 지나가는 항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면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 지나가는데 저 부산 근처 조기가 제일 위치상으로 딱 조기가 싱가포르 만들면 딱 좋겠네.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죠. 라는 거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싱가포르 되지. 뭘 준비해야 되냐? 부산, 울산만 좋은 위치가 아니라 중국의 상해, 광동, 닝보, 신전 같은 대항구들도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에 비해서 나면 낫지 못하지 않은 위치에 있죠. 왜냐하면 대한해협을 지나면 동중국해로 내려가서 남중국해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거기서 만든 건 중국에서 그럼 환적하고 위로 올라가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상해 같은 항구는 이 물동량 처리 능력이 부산의 2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거기 상해 말고도 그 큰 항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있는 상태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고 기다리면 아마 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중국의 상해라든가 뭐 닝보라든가 신전이라든가 이런 대항구로 넘어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걸 수 있는 기대는 뭐냐 하면 중국하고 우리가 1대1로 경쟁하면 경쟁력이 딸리지만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중국의 그 거점 항구를 주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EU를 만들었는데 EU의 수도를 프랑스에 두자. 그럼 독일이 반대하죠. 독일에 두자. 그럼 프랑스가 반대하죠. 그래서 벨기에로 갔잖아. 벨기에 브뤼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가 중국의 지나친 확장을 견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에 거점 항구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맞는 말인데 저 결정을 미국, 일본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결정은 미국,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가기에는 미국이 부담스럽고, 그렇죠. 방해 작전을 할 것이다. 일본으로 가기에는 또 중국이 싫어할 거고.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벨기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생각해 보면 조금 좀 그러니까 민망한 일이긴 한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보다 우리가 나은 게 있어요? 러시아가 저 항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하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곧 언젠가 끝나면 수십만 명이 죽었으니까 형제들이 죽고 친구가 죽었으니까 유럽하고는 당분간 관계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대불황이 옵니다. 요즘 러시아 경제 좋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 전쟁에 필요한 소모품을 많이 생산해서 그게 GDP에 잡혀서 그렇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폭탄 하나도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불황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대불황으로부터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석유하고 가스밖에 없어요. 이거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유럽 쪽에 못 팔면 노드 스트림 2, 1 그 전부 다 지금 폭파됐지 않습니까? 독일로 가는 파이프라인. 그래서 동쪽으로 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전쟁 중에서도 원자력 쇄빙선을 계속 짓고 있어요. 전쟁 끝나면 동쪽으로 와야 러시아 경제가 회생을 하니까.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지금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 협력할 수 있는 첫 번째 파트너죠. 그리고 지금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협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도 많이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원수 지는 건 대개 국경 문제에서 영토 문제거든요. 붙어 있잖아.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굉장히 길고 그 우수리강이나 이런 데서 영토 문제 때문에 한때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러시아는 국토가 1700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데 인구는 1억 4천만. 근데 중국은 96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14억. 인구가 10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홍콩을 영국에서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아편 전쟁 때 빼앗긴 연해주 이것도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요. 이 연해주를. 예. 근데 그걸 러시아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중국은 미래의 러시아의 잠재적인 주적이 될 수 있다. 중국이 강해지면 러시아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중국하고 협력을 굉장히 꺼립니다. 거기다가 일본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지금도 북방섬 때문에 영토 분쟁이 있어요. 북방섬 4개를 일본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렇죠. 러시아는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하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왜 그 유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시다 쇼인 일본 우익들의 정신적인 지주인데 그 요시다 쇼인이 야스쿠니 신사의 신위 1호로 모셔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의 그 유수록이라는 책에 보면 그게 이제 대동아 전쟁의 이론적 기반을 설파한 책인데 일본이 한국과 필리핀과 오키나와 여기를 다 점령하고 북쪽으로는 오호츠크에 캄차카까지 다 점령해야 된다. 이런 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러시아 사람들이 다 알죠. 그리고 노일 전쟁 때부터 일본하고 러시아는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한 치욕을 러시아가 한 번도 씻지를 못했어요. 물론 2차 대전 때 와가지고 일부 씻었지만은 일본을 점령하진 못했죠. 그래서 일본과의 협력도 굉장히 꺼려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협력하기 좋고 만만한 파트너는 한국이야. 한국 편안한. 예. 좋습니다. 네. 편안한 만만함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첫째 이유는 남북한 인구를 다 합쳐도 7천만이니까 러시아에 반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을 아무리 키워줘도 러시아에 위협이 안 돼.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어떤 컨플릭트도 없었어요. 예. 서로 다툰 적이 없어. 그러니까 피해를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옛날에 저 급할 때 잠깐 그 뛰어갔다가 아간파천 그것만 살짝 그렇죠. 우리가 그때 숙박료를 아마 잘 냈나 모르겠어요. 그 러시아 입장에 도와준 거지 뭐. 딱 그 정도지 뭐.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서양 사람, 소위 백인 국가,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우리하고 우호적인 백인 국가들의 국민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유럽의 그 백인 국가를 제일 서유럽 백인 국가를 가장 좋아해요. 러시아는 아니요, 일반 백인 국가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들이 그다음 동유럽 백인 국가를 좋아하고 그다음 일본, 그다음 한국 이런 정도의 순서로 나와요. 거의 예외 없이. 근데 백인 국가치고 유일하게 국민 호감도에서 한국을 제일 좋아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아주 예외적인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 팔도 도시락이랑 오리온 초코파이가 그냥 끝내버렸어요. 뭐 긴 설명할 게 없어. 우리가 우리 쪽으로 안 오면 초코파이 끊는다 그러는 순간 그냥 협상이 잘 됩니다. 진짜 팔도 도시락을 도와줘. 그리고 삼성 현대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리고 이 러시아하고 한국은 아주 구조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많이 갖고 있는 에너지, 곡식, 그건 우리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꼭 수입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 잘하는 소비자 가전 제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산업 제품은 초코파이. 러시아가 잘 못 만들어. 초코파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한국의 협력은 찰떡궁합이다. 너무 좋다. 이걸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래도 제국을 경영해봤지 않습니까? 세계 패권을 다퉈봤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인류 문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미래를 알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나라고 우리는 사실 좀 우물 안의 개구리랄까 눈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지 100년 후에 한국을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정말 윈윈 그 자체지 어느 부분에서도 컨플릭트 경쟁이나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 대단히 좋은 거예요. 궁합이 좋은 거네요. 러시아하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한국이 러시아가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인을 여러 번 보냈는데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고 러시아의 대국적인 미래를 이 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언제냐 하면 옛날에 김정일 때예요. 러시아에서 그 우리 한반도를 통과해서 휴전선까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묻어줄 테니까 한국에서 받아달라 그랬어요. 한국이 어차피 천연가스 수입해다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안 받았어요. 좀 기가 막힐 일이죠. 왜 안 받았죠 그때? 이 천연가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온다 그래서 그냥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까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요가 어느 정도 차면 이 파이프라인 까는 것 때문에 당분간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수입해 놓는 바람에 그 사와야 되는 상황이었구나 그때. 그렇습니다. 사와야 되는 상황인데 러시아 걸 추가로 받을 여력이 소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의 제안이 먼저였는지 우리가 사온 게 먼저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때 러시아가 굉장히 섭섭해했죠. 근데 앞으로도 비슷한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파이프라인이 북한을 거쳐오거나 일본을 거쳐오든가 어느 쪽으로 거쳐오더라도 자식들이 중간에 가스 저 밸브 잠그면 우리 아주 골치 아파지는데 큰일 난다. 그 불안해서 어디 살겠냐. 그것 때문에 아마 안 받으려고 그럴 텐데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착각입니다. 네. 왜 착각이냐면 이 LNG라고 하는 것은 천연가스가 나면 액화를 시켜가지고 배에 실잖아요. 예. 그리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기화시켜서 쓰는 그렇습니다. 건데 배는 여기서 출발할 때 아무데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행선지를 바꿀 수 있어. 예. 근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한번 묻어놓으면 행선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이 바게닝 파워 훨씬 커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팔면 못 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 쓴다 그러면 우리가 안 쓴다 그러면 그건 못 팔아요. 그러니까 바게닝 파워가 오히려. 무지하게 세지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극한 상황에서도 계약을 위반하고 끊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대 그게. 심지어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예.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지고 동유럽에 공급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전쟁하면서 그거를 3년째 못 끊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올해 1월 달에 끊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하고 국토를 뺏기고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도 러시아에서부터 가는 천연가스 우크라이나가 계산해서 통과료 현금으로 받고 그렇게 정산을 다 해도 계약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계약은 준수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안전한 계약은 없다. 그게 우리가 확실한 거죠. 그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치면 진짜 서로 진짜 멱살 그렇죠. 잡을 때 생각이 드는 거. 그건 뭐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 계약은 준수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을 통과하면 북한이 중간에 천연가스를 빼가지고 전략물자로 쓰든가 이러면 어떡하냐. 근데 천연가스는 부피가 커가지고 보관이 안 돼요. 우리가 기름 같은 걸 주면 땅속에다 탁 묻어놨다가 전쟁할 때 쓰는데 천연가스는 아무리 줘도 그냥 그때 쓰고 그때 만다. 쓸 수밖에 없어. 안 쓰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정이나 석유를 시추한 데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관할 수 없으면 불 붙여서 태워버리기. 보관이 안 돼요. 이 북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북핵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든지 남북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북한 경제가 발전해서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려면 북한에서 지금 반도체를 만들겠습니까? 배터리를 만들겠습니까? 그거 못해요.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노동 집약적 저부가 같이 공해산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하던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걸 해야 수익성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 이 저질탄이 굉장히 많아요. 저질탄. 그래서 고질탄은 중국에 다 수출하죠. 이 저질탄을 뗄 수밖에 없고 저질탄을 떼면 미세먼지가 무지무지하게 나쁘게 나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겨울 한철 이렇게 편서풍 타고 오지 않습니까? 바람 타고. 그 겨울에 잠깐 오다 말죠.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이 저질탄을 떼가지고 이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한반도는 미세먼지의 지옥이 돼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없어요. 왜 없냐 하면 북한에다가 값비싼 연료를 공급해 주려 그러면 연료값이 비싸가지고 수익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저부가 같이 노동집약 산업을 하려면 저질탄을 뗄 수밖에 없고 저질탄을 떼고 연탄을 막 집에서 써야지 경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70년대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독가스를 다 마셔야 돼요. 북한 사람 굶어 죽어라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평생 연구한 유일한 해결책이 러시아에서 오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통과하게 해주고 통과료를 넉넉하게 천연가스 현물로 확 줘버리면 북한에서는 천연가스의 가격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현물로 받은 거니까. 그럼 북한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한반도의 청정 공기도 유지하면서 우리 한반도가 미래로 갈 수 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이 돼서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을 하든지 어디하고 협상을 하든지 해서 북한 경제가 살아날 때
이게 어쩌면 5년 후의 일이고 어쩌면 10년 후의 일이에요. 당장 닥친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나라에 어느 누구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 어느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유일한 대책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통과료를 천연가스로 현물로 넉넉하게 많이 주자. 그러면 북한 인민도 잘 살게 되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없어지고 우리도 청정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다. 이게 대책이죠. 그거를 차단하는 밸브를 무기화할 가능성은 적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도 차단을 못했잖아요. 북한이 차단하면 러시아가 응징한다? 러시아가 응징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천연가스의 국제협약은 굉장히 깊이 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전쟁 수준의 그런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의 뜻을 어기고 그걸 차단한다는 건 첫째,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 거기 때문에 더 막을 수 없고 만약에 우리가 그 천연가스를 파이프를 연결해서 일본 남쪽에까지 연결을 해놓으면 일본과도 싸울 문제가 되는구나. 전 세계적인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는 가장 안전한 라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그런 게 있구나. 야, 그거 진짜 말되네. 말된다 말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진짜 북극 항로가 저기가 이제 좀 괜찮아요. 여름에는 얼음이 좀 녹아도 겨울에는 아직도 꽁꽁 얼고 그래서 뭐 쇠빙선 필요하고 한참 남은 건 아닙니까?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1년에 약 8개월 동안은 항해할 수 있어가지고 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려고 중국이 벌써 컨테이너선을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겨울에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한겨울이 되더라도 지금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리고 녹았다 어는 얼음은 약해서 깨기가 쉬워요. 녹지 않는 얼음은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래된 건.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쇠빙선이 앞에 가면서 얼음을 깨면서 갔으니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이 쇠빙 기능을 가져가지고 배가 이렇게 얼음 위로 쭉 올라가면서 하중으로 눌러서 얼음을 깨는 쇠빙 기능을 가진 상선들이 지금 많이 기술이 개발됐고 그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쇠빙 기능을 가진 LNG선은 우리나라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의 얼음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완전히 해소된다. 그렇게 보고 있죠. 완전히 열린다. 그러면 내가 무역을 잘 몰라서 지금도 왜 싱가포르 중간에서 부자 되는 이유는 너무 항로가 기니까 야 중간에 한번 쉬어야지 이거 안 돼. 그것 때문에 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구조적으로 어딘가에서는 중간에 머물러서 뭘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즉 상해에서 출발한 거 바로 그냥 북극 바로 가면 되지. 유럽으로 가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건 부산으로 가면 되고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건 베트남에서 그냥 바로 가면 되지. 중간에 싱가포르 같은 기착지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배가 가득 차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도착점까지 갈 물건이 가득 안 들어가니까 중간에 뿌릴 물건들을 다 싣고 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서 물건 더 싣고 여기 가서 물건 더 싣고 이렇게. 첫 번째 지역에 가서 거기 내릴 물건 내고 또 거기서 갈 물건을 더 싣고 또 두 번째 지역에 가가지고 더 싣고 버스 손님 태우듯이. 그렇죠, 맞습니다. 손님이 타고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데 그 물건을 내려놓는 지역에서도 물건을 내려놓으면 전부 그 도시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다 분산돼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생산, 재가공 과정을 또 거쳐요. 군데군데 하나씩 그런 거점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그게 우리냐 일본이냐 바로 옆이냐 그 경쟁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동북아시아에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있는데 일본은 크고 좋은 항구가 저 바깥쪽에 태평양 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는 큰 항구가 없어요. 항구 입지가. 그래서 일본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장악하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뭐 작은 항구들은 있지만 그렇게 배후 단지도 크지 않고. 근데 우리 부산 지역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동남 해안하고 치열한 경쟁을 할 텐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만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시장도 크고 더 크니까. 보기에는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지역의 항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되겠네요. 안 그래도 여기다 짐 부려야 되는데 내지는 안 그래도 여기서 짐 실어야 되는데 하니까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습니다. 중국이 매우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나 우리가 거점 항구를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가져오고 중국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 부산이 거점 항구의 역할을 나누어 가질 텐데 우리가 10%를 갖느냐, 30%를 갖느냐, 50%를 갖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상해항을 이용하느냐, 부산항을 이용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예를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국제 관계는 이미 관계가 있는 거고 러시아가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중국은 어차피 생산을 많이 하고 수출을 워낙 많이 하는 데니까 시장도 크고 하니까 거기는 일단 볼륨이 크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즈가 작은 걸 늘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지금 해야 될 게 한국과 러시아가 지금 서로 제재하는 적대 관계에 있잖아요. 아주 적국은 아니지만은 뭐 살상 무기는 지원 안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인도적인 무기는 많이 지원했잖아요. 그 저는 한미러의 합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미러의 합종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빨리 해야 됩니다. 북극 항로의 대부분이 러시아의 영해고, 그다음에 미국이 안보적인 허락 아니면 협조 없이는 우리가 진출 못하잖아요. 그리고 북극 항로 자체도 미국의 경제력과 미국의 기술력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걸 러시아도 알고 미국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힘을 합쳐가지고 한미러의 합종을 통해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선점하고 북극 항로에 거점 항구를 유치하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죠. 요거를.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게 있습니까? 이 북극 항로가 되면 말씀하셨던 대로 아시아에서 생산된 아시아와 유럽을 주로 오가는 항로인데 미국 입장에서도 북극 항로가 열리면 미국도 좋은 게 있어요? 그래야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그 도움을 받아야 협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의 관심사는 중국의 도전을 꺾는 거거든요. 그죠? 중국의 도전을 꺾으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러시아를 포섭한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G7에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또 이렇게 호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G10이나 G11을 만들어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는데 그때 그렇게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구나. 이 패권국의 그 절대 목표는 자기 패권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 중국을 포위해야 되는데 그 포위 전략이 미국 대통령들 사이에 아주 면면이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1기 때 중국 포위를 시작해가지고 압박했는데 바이든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또 포위를 했어요. 압박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걸 받아서 더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든의 전략하고 트럼프의 전략은 뭐가 다르냐면 바이든은 중국을 첨단 산업 기술로 포위해서 압박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칩4 동맹이라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나라 한국, 일본, 뭐 대만. 유럽의 네덜란드, 대만 이걸 묶어가지고 이제 중국을 압박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술로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그러면 EU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EU가 기술적으로 앞선 선진국들이니까. 그래서 바이든은 EU와 힘을 합쳐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어떻게 포위하려고 그러냐면 석유와 가스로 포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의 석유와 가스를 막는 데는 EU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상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잡고 든다. 우크라이나 편을 안 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제 강연들도 있고 전에 책에도 쓴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막 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런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아유 교수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다 공급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 편을 들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 과정에서도 EU는 빼놓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와 이 중재 협상을 어디서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 살만 왕세자의 중재로 했어요. 아니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거기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등장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을 석유로 포위할 때 러시아와 미국만이 포위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석유가 막 흘러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미국이 계획한 대로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극 항로와 관계된 세계적인 지정학을 보면 미국이 도전국 중국을 포위해서 압박해서 미국에 대한 도전을 의지를 꺾으려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트럼프의 행동을 읽으면 100% 그대로 맞아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해서 우리는 그런 의존도를 줄여버릴래.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 제3의 루트 이란이라든가 좀 서방의 비우호적인 국가를 통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보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교수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북극 항로가 중요한 걸 알겠어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4차 산업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AI 뭐 지식 산업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거 좀 옛날식 산업 아니에요? 이게 물류라는 게. 맞습니다. 제가 조금 옛날식이어서 야 이거 물수 없는 것보다 당연히 좋겠으나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발전시킬 정도로 대단한 거냐. 이게 아마 지금 도대체 북극 항로하고 아까 이 프로께서 처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이거 연관성이거든요. 이게 연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옛날에 그 향신료 무역이 그 항로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질 때 네덜란드가 그 중심에 있었죠. 향신료는 열매를 따서 말려서 갈아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업혁명이 그냥 일어났어요. 근데 대서양 무역이 생기면서 거기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아니 대서양에서 사고 팔고 물건 하는데 산업혁명이 왜 일어나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대서양에서 삼각무역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 삼각무역이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술 그다음에 총 아니면 이 그 옷감 뭐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추장들한테 팔아요. 그럼 그 대가를 뭘로 받냐 하면 흑인 노예로 받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그러니까 백인이 가서 흑인을 잡아온 건 아니에요. 현지 흑인들이 다른 흑인을 포로로 잡아서 백인들한테 노예로 팔아. 그러면 백인들이 그 노예를 사갖고 어디로 가냐 하면 저 그 서인도 제도 지금 큐바랑 바하마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사탕수수 재배지거든요. 거기서 이 흑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설탕을 생산해요. 그래서 이 설탕을 유럽으로 갖고 가는 게 삼각무역이거든요. 그런데 향신료는 후추 열매 그냥 갈아서 말려서 먹으면 되는데 설탕은 사탕수수의 껍질을 벗기고 압착해서 즙을 빼야 돼요. 그걸 끓여가지고 옐로 케이크를 만들어야 돼요. 노동력이 필요하군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일관성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이게 중간에 못해요. 왜냐하면 사탕수수 껍질 다 벗겨놓으면 갈변이 생겨서 한참 놔두면 색깔이 이상해져가지고 못 먹게 되고 압착해도 굳어버리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탕수수 산업이 엄청난 노동력의 희생을 요구해요. 집약적으로. 그래서 그 노예 이 무역과 노예에 관한 책들에 보면 서인도 제도에 간 흑인들은 인구가 불어나지 않고 자꾸 줄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죽어. 그래서 새로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목화 농장에 간 노예들은 거기서 애도 낳고 결혼하고 키우고 그래서 인구가 자꾸 늘어났죠. 그만큼 이 설탕이라는 게 제조업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아주 무지막지한 노동이에요. 그게 아주 힘들고. 그래서 이 설탕 삼각무역에서부터 제조업이 싹트기 시작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품의 특성이 그걸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고 4차 산업혁명이 생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아까 이 프로께서 처음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화 혁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거 대량 생산 시대에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 대량 생산 한꺼번에 다 수송해 대량 수송. 그런데 이 정보가 다 많으니까 대량 생산이 맞춤 생산으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운동화 그러면 대중소 그래서 막 찍어냈는데 지금은 발길이 발두께 이런 걸 다 재가지고 정보가 딱 가면 그 사람의 맞춤 물건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개별 수송이 돼요. 근데 운동화를 뭐 만 켤레를 꽉꽉 집어넣으면 컨테이너 하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개별 포장을 하면 10배, 20배 커지겠죠, 볼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물류가 발달해야 물류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항로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거는 생산의 과정, 제조업이 거기서 발생한 거고 이 북극 항로가 4차 산업혁명이 되는 이유는 지금 적도 항로가 지금 다 적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웨즈 운하의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 그 일본에서 만든 에버 기분호가 한번 좌초하니까 막 일주일 동안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지금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스웨즈 항로가 넘쳐서 북극 항로로 갈 수밖에 없고 북극 항로가 열리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북극 항로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쿠팡이 잘 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똑같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배송 있는 그냥 물류망이 잘 돼 있으니까 쿠팡으로 다들 사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열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 제가 한미러의 합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왜 빨리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포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꺾였어.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사 이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것 같으면 한때 일본 경제가 미국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경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막 그래서 일본이 막 약진하고 있을 때 플라자 합의 그래가지고 일본 예내 가치를 2배로 올려가지고 일본 자동차 값이 2배 되고 반도체 값이 2배 되고 그 바람에 한국의 삼성 그 반도체 현대자동차가 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건 아니지만은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딱 꺾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도전 못 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가까운 우선 파트너로 대하고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용 후 핵 재처리 그게 이제 플루토늄 만들어서 원자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일본은 하게 허용해 줬어요. 일본은 재처리해. 우리는 일본 재처리 못해.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당시에는 미국의 일본 압박 때문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았는데 일본의 도전 의지가 꺾이는 순간 일본이 우리보다 우선하는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미군이 5만 명 이상 배치돼 있고 한국에는 2만 8천 명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을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이 꺾이는 순간부터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중국의 도전 의지를 꺾으려 하는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득권을 창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또 어려운 처지로.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군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한시적이다. 일정 순간 우리한테 기회가 있지 더 이상 없다. 근데 더 짧은 기회, 더 짧아져요. 이거보다. 뭐가 더 짧으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러시아 경제가 이제 완전히 대불황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러시아가 동쪽으로 와서 석유가스 프로젝트를 막 팔아치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주저주저 할 동안 중국이나 일본이 그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하면 50년, 100년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뭐 잠깐 하고 끝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석유 시추는 한 군데 시추해서 기름이 나오면 그게 고갈될 때 되면 옆에다 또 시추하고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자원, 이 시베리아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 전부 에너지가 부족해서 수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중일 중에 먼저 거기 가서 시추 시작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연계한 나라가 그걸 거의 다 독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달려들어서 러시아 손을 꽉 잡고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것을 중국하고 일본 아니면 뭐 다른 나라한테 다 뺏기고 우리 몫은 안 온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러시아랑 친해지고 부산 항만 확장하고 해야 되겠네. 북극 항로에 있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열심히 외교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에 호텔 짓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게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원래
일본하고 저 독일은 미국의 적국이고 소련은 우방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무기도 많이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독일을 양쪽에서 협공한다고. 그랬는데 소련이 너무너무 크니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갑자기 적국인 독일하고 일본을 부흥시켜가지고 이 소련을 협공하게 했잖아요. 전쟁은 안 해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1등국이 2등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3등국과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1+3, 1-3 전략 이렇게 부르는데 1등이 3등하고 힘을 합치면 2등하고 무조건 이기죠. 거기다가 이겨도 피를 안 흘리고 이겨. 쉽게 이겨. 그냥 눌러버리는 거, 눌러버리는 거.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 외에 다른 제3의 국가들의 힘을 합쳐서 지금 이제 한국도 거기 들어갈 제3의 국가의 후보고 러시아도 후보고 이걸 합쳐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미국의 1-3 전략이 제갈공명의 천하삼분지계보다도 한 단계 한 수 위의 전략이다. 그래서 그 전략이 통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무슨 도움이 되나?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의 전략이 1등하고 3등이 힘을 합치는 전략이라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등과 2등 사이에는 근공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2등하고 3등도 근공이거든요. 적의 적은 동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쯤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쟁하는 나라가 EU와 일본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 이게 근공의 관계죠. 그다음에 우리를 뒤에서 쫓는 나라가 중국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근공의 관계죠. 근데 중국은 우리를 확 앞서서 2군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중국이 앞으로 갔을 따름이지 우리는 어차피 앞쪽으로는 중국, 뒤쪽으로는 개도국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상대가 미국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적의 적은 우리의 동지가 되는 거죠. 그럼 1군과 3군 우리가 동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를 뒤쫓는 개발도상국들이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원자재를 공급하는 러시아나 남미 같은 나라가 있어요. 그 뒤에서 경쟁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3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군과 5군 적의 적들을 연결해서 동지를 만드는 1-3-5 전략을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우리 강소국 대한민국의 필승 전략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미국의 1-3 전략하고 우리의 1-3-5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1-3과 1-3으로 5까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1-3 전략이라는 세계 패권 전략과 한국의 1-3-5 전략이라는 강소국의 패권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을 때 빨리 이걸 돌려가지고 우리가 중심국에 위치해 가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 영 다시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회가 한시적이다. 조금 있으면 이 기회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는 한미일의 합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되고 거점 항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빨리 지금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부산 그다음에 녹슬어가고 있는 울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뭐 포항 이 기계공업 단지를 빨리 되살려서 거점 항구를 확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본격 바로 뭔가 오퍼를 하거나 북극 항로를 준비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푸틴이 직접 밝혔어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 안 배우신 분이 많은데 푸틴이 폭탄을 얻으려고 북한에 갔잖아요. 가기 직전에 외신 기자회견을 했어.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있고 관계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 아니 북한 방문 직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예외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러시아 푸틴의 사인을 충분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는 증거를 저는 하나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푸틴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냉혹하고 뭐 그 뭐라 그러면 뭐 독재자 중에 독재자고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호감은 하나도 없는데 인류 문명과 국가의 미래를 보는 지도자로서의 이 경륜과 그 행동 태도를 보면 세계의 지도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가기 전에 북한 가가지고 지금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한국한테 관계 개선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다음에 뭐 그 러시아의 차르가 한국이 그렇게 무섭고 겁났겠어요?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면 러시아가 금방 무너진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곤혹스럽겠죠. 예. 그렇지만은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잖아요. 전술 핵 정도는 사실 쓸지도 모르고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제네바 협정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뭐 백린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일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전술핵을 썼다 그래서 어쩔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러시아는 이 영토 문제가 국가의 우방과 적과 우방을 가르는 그 갈림길이라 그러는데 독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가장 확고하게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지지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모든 공문서에 독도는 다 독도고 한국 땅은 진짜 러시아 왜 이렇게 고마워? 들을수록 고맙네. 네. 그리고 우리가 초코파이 주잖아. 한때 그 저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불화수소 그거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해가지고 수출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나선 나라가 바로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뭐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것보다는 러시아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러시아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나 대한민국의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훨씬 큰 혜택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받는 혜택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지금 전쟁 끝나고 바게닝하면 바게닝 파워가 우리가 훨씬 커요. 걔네들은 빨리 팔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는데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들어가도 알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살상무기 지원한 데서 다 가져가고 그렇겠죠. 우리는 쭉쟁이밖에 안 남아요. 거기다가 진짜 재건 사업이 많이 필요한 지역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걸 내놓지 않을 거예요. 거의.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포기하고 러시아 재건 사업으로 들어가면 별로 경쟁자가 없어요. 우리가 러시아 국내 기업하고 경쟁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거기 경쟁자라는 게 중국 기업인데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질면에서 퀄리티 면에서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탁 놓고 보면 한중일 세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혹은 방공식별구역,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와 방공식별구역, 그게 한반도를 숨 쉴 틈도 없이 둘러싸고 있어요. 마치 호두껍데기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한반도가 애벌레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유일하게 활로가 북쪽으로 연해주 쪽으로 북극 항로 쪽으로 터져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까도 지정학적 저주를 여러 번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자원빈국의 저주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 조상님들이 그걸 겪으면서 굳건히 이 나라를 지켜온 데 대한 감사의 생각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거를 그런 나쁜 운명을 우리 자손들한테 우리가 물려줄 거냐, 앞으로 1000년 동안 고생하게 할 거냐, 침략받으면서 지금 바꿀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바꿔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죠. 우리도 북극 항로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기회가 열리면 우리가 잡아야지, 저걸 한국한테 주는 걸 가만 놔둘 수가 없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를 하거나 자기들 쪽으로 가져가려고 할 텐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한국이 한편 먹었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중국도 가만 놔둘 수 없지. 상황 파악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의 석유를 탐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하고 협력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그거를 지금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차단하려고 그래가지고 반사 이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런 점이 있고 일본은 이제 러시아가 과거의 적국이었고 또 노일 전쟁 때부터 이제 원한도 있고 지금도 북방섬 때문에 좀 이렇게 껄끄러운 영토 분쟁도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를
분명히 러시아는 먼저 준다. 근데 우리가 먼저 주는 기회를 받지 못하면 일본하고 중국한테 그 기회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기회가 한번 넘어가면 우리한테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먼저 준다는 건 러시아의 동쪽 시베리아에 있는 자원 개발권 개발 사업할 때 그렇죠. 한국한테 먼저 손 내밀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 같은 데서 크게 반발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걸 걱정을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그걸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요즘 무슨 정치적인 논란이에요. 너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한테 배팅해라. 우리가 뭐 뉴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 포위를 지금 막 강화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유화 제스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미러의 합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이 우리한테 더 유화 제스처를 쓸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일본한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 한미일의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양보를 다 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 일본은 군마현에 있던 우리 징용 위령비 그거 전부 부숴가지고 쓰레기로 다 치워버렸죠. 거기다가 외교문서나 교과서에 독도 문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일본이 아니 한미일의 동맹을 강화하는데 일본은 왜 그렇지? 그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니까 일본의 그런 행태를 미국이 감히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막으면 동맹이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더 중요하냐, 일본이 더 중요하냐? 그럼 일본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건 뭐 누구나가 아는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일본의 한국에 특히 일본 우익들의 한국에 대한 행태는 우리가 바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한 나라에는 엄청 약하죠. 약한 나라에는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한국과 러시아가 이 동맹을 극적으로 강화한다 그러면 그럼 일본이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 한국한테 협력을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들과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우리한테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다. 지금 그거죠. 그게 아주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정부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일본과의 외교를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보다는 편승하는 쪽으로 하려 그럴 거다. 왜냐하면 강한 데는 약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일본의 입장이 한국과의 적대 관계를 유화 관계로 오히려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안보상의 4가지 위기, 4대 위기가 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대 위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의 위기입니다. 아마 우리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적인 그 미군 주둔비 더 내라, 돈 더 내라 이거 나올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국의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독일에서 한 10,000명 뺐거든요. 한국에 28,000명 있는데 10,000명 정도 언제든지 뺄 수 있고 10,000명 정도 빼가면 우리가 굉장한 타격을 있습니다. 국제적인 신임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가 못 빼가게 할 어떤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게 한 가지 위기고 두 번째 위기는 뭐냐 하면 북핵 회담 곧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근데 지난번 우리가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이 정전 회담을 사우디에서 하는데 러시아하고 미국이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빠졌잖아요. 끼워주지 않잖아요. 근데 과거에 북핵 회담할 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했지 우리 대통령은 거기 안 끼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국제 안보 관계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할 만한 레버리지가 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한때는 이제 1995년경이라고 생각되는데 베세토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베이징, 서울, 도쿄. 예. 그래서 이 3국이 아주 연횡해서 협력한 적이 있어요. 예.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를 막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공급해. 그럼 한국에서는 그걸로 반도체, LCD 이런 배터리 같은 중간 제품을 막 만들어서 중국에 공급해. 예. 그럼 중국에서 그 중간재를 가지고 최종재를 아주 값싸게 생산해서 전 세계에 뿌려. 예. 그래서 한중일의 경제가 동반 성장하고 동반 약진을 했죠. 만약에 그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됐으면 한중일의 협력체의 그 경제력이 미국과 EU를 완전히 압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가 깨져버렸어요. 누가 깨뜨렸냐? 사드 사태 때 이제 중국이 그거를 깨뜨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한국 물건을 많이 사줄 때나 한한령을 내려서 끊을 때나 뭐 어떤 면에서 롯데마트를 막 폭도들이 때려 부숴가지고 90몇 개 되는 롯데마트가 다 그냥 헛값에 버리고 철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 때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일방적이었거든요. 좋을 때나 나쁜 때나 일방적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우익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도 계속 일방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뭐 하나도 양보를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이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거 시시비비를 따질라 그러면 복잡하게 따질 수 없는데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 제품 중에서 세계 어디에 가나 유럽에 가나 미국에 가나 아프리카에 가나 대접받는 상품이 있어요. 예. 그게 현대자동차하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거든요. 예.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은 어디 가나 잠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한때 현대자동차 잘 나가고 갤럭시폰이 부의 상징이었는데 지금 그건 안 팔립니다. 예. 일본에는 현대자동차 안 타요. 예. 갤럭시폰 안 써 원래. 나하고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도 뭐 렉서스 일제차 샀는데 좋다 막 자랑하고 같이 타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제가 한중일 삼국 사이에서 제가 중국과 일본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들이 중국과 일본이 한중일의 연행을 네. 이 방해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보, 경제 안보 및 군사 안보에 대한 네 가지 위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레버리지가 지금 예. 별로 없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북핵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이다,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이다. 예. 우리는 코리아 패싱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생기고 이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 거점 항구가 생겨서 예. 아까 이 프로께서 여러 번 언급하신 말라카 해협에 있는 싱가포르 같은 금융의 중심지가 이 한반도 남해안에 생기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한미군 철수 안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주둔비 낼라 그럴지도 몰라요. 너무 중요해서. 예. 어? 중요한 곳이 되니까.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곳이 되니까. 그다음에 북핵 회담할 때 한국을 끼워주지 않으면 원산이나 청진 이거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을 꼭 끼워주게 돼요. 예. 그다음에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그 한반도의 그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이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는 한반도의 거점 항구에 빨리 편승해서 예. 같이 발전시키려고 그러지 한국과 대결 구도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부울경에 이렇게 유치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뭐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지만 있으면 꽤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뭘 하면 됩니까? 저게 뭐 올림픽 유치하는 거면 IOC 위원들한테 로비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 니네가 거점 항구를 하도록 하여라라고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예. 거점 항구는 하다 보면 저희가 그냥 거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하면 되죠? 아 정말 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가 과거에 한때 절망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60년대 초반에. 그래서 전에 뭐 다른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이 프로께서 그 인용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혁명 안 할 걸 그랬어 뭐 그러셨다면서요? 뭐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때 정말 이 국가적인 거대 사업인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반대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랬다면 그 반대를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멀지 않아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 미국이 한국의 군수품 같은 걸 막 공수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비행장이 없어서 고속도로를 비행장용으로 만든 거다라는 루머인지 아니면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그런 얘기까지 떠돌았어요. 예. 그러면서 경부 고속도로를 정말 만들었거든요. 아마 거기 실패했으면 우리 경제 완전히 괴멸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부울경가고 부울경을 지키는 그 철강 도시인 포항으로부터 그 울산, 그다음에 창원, 마산, 그다음에 지금 우주 도시 사천 여기까지를 첨단 산업 클러스터 및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될 수 있는 준비를 경부 고속도로만큼 거국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면 우리가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된다고 보고 밀어붙여서 그렇죠.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나왔던 얘기가 아니 우리나라가 수출할 게 강화도 화문석하고 한산 모시밖에 없는데 그거 실어 나르려고 고속도로 만드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떤 제품을 생산하겠다 준비해놓고 고속도로 뚫은 건 아니죠. 우리가 생산할 거야. 우리는 산업화해야 돼. 뭘 해? 일본 한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일본이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해? 그러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런던 같은 거점 항구를 우리 부울경에 만들겠어. 런던 전에 네덜란드의 로데르담 같은 걸 만들겠어. 그리고 이것을 밀어붙이면 북극 항로가 해빙해서 녹아내리면서 이게 빛을 발하게 돼서 이 부울경이 수도권을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수도라고 얘기할 만큼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남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싹 그려보면 한중일 경제력 합치면 지금 미국보다 크지 않습니까? 거의 거기다가 그 옆에 인도가 있어요. 인구가 지금 중국보다 더 커지는 인도. 그다음에 지금 약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동남아시아,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호주. 이 동심원이 지구상의 모든 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핵심적인 중심 위치에 우리 한반도가 위치하고 그 한반도 남단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남단에 뭘 만들 수 있냐면 부울경이라는 거점 항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까 이 프로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싱가포르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부산이 싱가포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산이 옆에 만들 수도 있고 부산이 될 수도 있고 여수에 만들 수도 있어요. 목포에 만들 수도 있고. 그래, 저 부산으로 아파트를 바로 사는 안 돼. 그다음에 지금 홍콩하고 마카오가 중국령으로 들어가서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하고 마카오를 우리 한반도 남단에 만들 수 있어요. 한려 수도에. 20세기에 인간의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줬다 얘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두바이라는 사막 오천에 있는 팜주베이라는 야자수 섬 아시죠? 정말 거기 별천지 아닙니까? 전 가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 영상으로 수없이 봤는데 제가 두바이에 한 번은 가봤습니다. 잠깐. 근데 그 팜주메이라 같은 도시를 우리나라 다도해 3,000개 섬에다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이 없어서 못할 따름이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 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실마리 그게 어디서 되냐면 북극 항로에서부터 그 실마리가 싹 나와가지고 거점 항구로 시작해가지고 한반도 남단이 이 새로운 인류의 부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좀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될 주제 같네요. 북극 항로. 지구 온난화가 이런 나비 효과를 갖고 오는구나. 북극 항로가 열리니까. 우리 집에 한 산골짜기에 집이 있었는데 도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집 앞으로 도로가 생긴다 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냐 마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음식점은 우리가 멋진 걸 차릴 거냐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고 괜히 배추밭에서 농사만 짓고 있을 거냐 빨리. 이걸 결정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한국이 과거 강소국까지 올라왔는데 강소국 대한민국이 강대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기다. 침략받던 나라가
침략받지 않는 뭐 침략 꼭 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앞으로 몇 년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다. 과거에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여지라는 게 없었어요. 외교의 여지라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미국이 이제 실제로 왔잖아요. 피보트 아시아를 해서 미국이 왔고 러시아가 이제 동진해가지고 아시아 국가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4강 사이 위에 서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4강 사이에 놓였다는 것은 진짜 4강이 실제로 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4강이 실제로 와서 한반도를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한중일의 연횡과 한미러의 합종을 딱 균형을 취하면 그걸 저는 이제 책에서 천하사각지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써놨어요. 왜냐하면 제갈공명이 얘기한 천하삼분지계보다도 한 단계 우월한 제도니까. 그래서 모든 동물은 4다리로 뛰지 않습니까? 지금 로봇도 4다리로 다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4다리가 제바로 활용이 돼야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반도가 중심이 돼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이 4다리를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절호의 찬스. 이게 단군 이래 처음 온 기회고 앞으로 영원히 오지 않을 기회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마지막 기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야, 10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기회가 오고 있다. 우리가 한미러의 합종을 빨리 강화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 거점 항구 유치할 준비를 하고 이걸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이 책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책을 쓸 때 뭐 통상 사람들이 시쳇말로 베스트셀러도 5년이 지나면 전부 고소적상으로 가고 10년이 지나면 폐지상으로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100년 동안 서고를 지키는 책을 쓰리라.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는 아주 기간을 오래 잡고 써요. 근데 요번에 이 책을 빨리 급조해서 과거에 제가 했던 강연을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쓰게 된 거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이 순간을 놓치면 이런 순간이 다시 안 오기 때문에 빨리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 저술에 대한 제 신념을 과감히 버리고 이 책을 약간 조악하더라도 빨리 내놔서 이 뜻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있게 된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네요. 북극 항로.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중요한 주제네. 그래, 지구에 땅이 너무 뭉쳐 있어. 그래서 돌아가려면 다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바다가 막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나라 사이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나가고 그러면 딱 좋을 텐데. 그거는 되게 그 얘기는 진짜 설레는 것 같아. 한국이 한 번도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문명의 근처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 변방이죠, 변방. 진짜 말 그대로 변방 중에 변방. 예. 근데 뭔가 이렇게 문명이 큰 문명의 변화에서 뭔가 그 길목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주위에 한 10명한테 이렇게 좀 공유도 하고 이건 좀 많이 보는 게 뭐 하여튼 나는 반대한다 하더라도 일단 뭐 다 알아야 뭐 반대를 하든지 찬성하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러시아를 너무 나쁜 놈 이렇게만 바라보니까 답이 안 현실적으로 나오는 러시아를 거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가 러시아 역사를 뭐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또 제가 뭐 네덜란드 역사, 영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는 연구해서 그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에도 썼지만은 러시아 역사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가 뭐냐면 이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가가지고 남미에 7,500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남미에는 인구 통계가 왜 있냐면 잉카, 마야, 아제텍이라는 3대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 인구 통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7,500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7천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쓴 책이 총균세 같은 책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총 맞아 죽고 병 걸려 죽고 칼 맞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7천만이 죽고 500만이 스페인 사람과 혼혈이 돼서 이제 지금 남아서 남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미에는 인구 통계가 없습니다. 제국이 없었어요. 부족만 여러 개 있었지.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아파치, 코만치, 이로코이, 수, 뭐 나바호 막 수없이 많은 종족이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의 다 멸종했죠.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미국 유학생활 5년 하고 교수생활 5년 해서 10년을 살았는데 인디안들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리저베이션이라는데 가야 가끔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아주 정말 숫자도 굉장히 미미하고 그래서 그 아메리카에 있던 그 원주민들은 대량 살상됐는데 러시아는 동진하면서 원주민들하고 전쟁은 많이 있었지만은 대량 살상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사하공화국이라고 야쿠츠 지금 세상에서 제일 추운 데죠. 거기 가면 원주민들이 다 대통령도 하고 다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열려 있는 백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충분히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그럼요. 도시락, 초코파이. 그걸로 협상 무기를 삼아가지고 그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북극 항로 얘기. 중요하네. 진짜 중요한 얘기.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들은 것 같네요. 네. 우리에게도 기회가 한번 있는 것 같다. 그래, 부산도 서울만한 큰 도시가 되고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좋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